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역사가 이웃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둔갑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광개토대왕이 중국의 지방 관리였고 을지문덕이 중국 장군이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국경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역사 전쟁. 그 중심에 고구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치고 고구려가 진짜 누구의 역사인지 밝혀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고구려는 우리에게 어떤 나라입니까? 교과서 속 한 페이지? 하지만 5세기 동북아시아를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구려는 만주 벌판 전체와 한반도 북부를 아우르는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남쪽으로는 한강까지, 북쪽으로는 송화강까지, 서쪽으로는 요서 지역까지. 그 영토는 현재의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3배나 컸습니다. 당시 중국은 남북조로 분열되어 있었고 일본은 아직 통일국가도 아니었습니다. 동북아시아 최강자는 단연 고구려였습니다. 기원후 391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중 한 명이 등장합니다. 광개토대왕입니다. 그는 22년간 쉬지 않고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북으로는 거란족과 숙신족을 폭속시켰고 남으로는 백제의 수도를 함락시켰습니다. 동으로는 동부여를 멸망시켰고 서로는 요동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그의 업적을 기록한 광개토대왕릉비는 높이 6.39m, 무게 37톤의 거대한 비석으로 정복한 64개 성과 1400개 마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고구려가 얼마나 강대했는지를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은 더욱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79년간 재위하며 고구려를 절정으로 이끌었습니다. 427년 그는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본격적인 남진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475년 고구려군은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키고 계로왕을 전사시켰습니다. 백제는 수도를 웅진으로 옮겨야 했고 신라는 고구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때 고구려는 한반도의 3분의 1을 지배하는 패권 국가였습니다. 단순한 부족 국가가 아니라 동북아시아를 호령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영토만 넓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독자적인 문명을 꽃피운 문화 강국이었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를 보십시오. 무용총의 역동적인 춤꾼들, 각저총에 씨름하는 사람들, 수렵도의 생생한 사냥 장면. 이 모든 것이 고구려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보여줍니다. 고구려는 자신들만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중국 사서 삼국지에는 고구려의 언어는 부여와 같으나 중국어와는 다르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지명들을 분석해보면 한국어와의 연관성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의 국내는 성 안이라는 뜻의 고구려어로 현대 한국어의 안과 같은 어원입니다. 6세기 말 중국 대륙을 통일한 수나라가 등장했습니다. 수문제와 양제는 고구려를 폭속시키려 했습니다. 598년 수문제는 30만 대군으로 고구려를 침공했지만 실패했습니다. 612년 수양제는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113만 대군을 동원해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을지문덕은 살수에서 수나라 별동대 30만 5천 명을 전멸시켰습니다. 살수대첩입니다. 수나라는 이후에도 2차례 더 침공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결국 국력이 소진되어 멸망했습니다. 만약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면 종주국이 113만 대군을 동원해 공격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수나라 다음에 등장한 당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 태종 이세민은 역대 중국 황제 중 가장 뛰어난 군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동돌거를 격파하고 서역을 정복한 그였지만 고구려만은 넘을 수 없었습니다. 645년 당 태종은 직접 2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여러 성들이 함락되었지만 안시성만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안시성주 양만추는 3개월간 당군을 막아냈고 당 태종은 결국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강의 황제조차 고구려를 굴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데 2002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국책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5년간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거대 프로젝트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동북 지역의 역사를 연구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중국 고대 소수민족이 세운 지방 정권이다.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은 국가 간 전쟁이 아니라 내전이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지만 이것이 중국의 공식 입장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전문가들은 동북 공정의 진짜 목적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첫째, 조선족 문제입니다. 중국 동북 지역에는 200만 명이 넘는 조선족이 살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 이후 이들의 정체성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이 지역이 중국 땅이었다는 논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영토 분쟁 가능성입니다. 통일 한국이 고구려의 옛 영토를 주장할 경우를 대비한 예방책입니다. 셋째, 다민족 통합 논리입니다. 티베트, 위구르 등 소수민족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이 중국 영토 안의 모든 정권은 중국사라는 논리로 현재의 영토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것입니다. 역사를 무기로 미래를 준비하는 치밀한 전략입니다. 중국의 첫 번째 주장을 살펴봅시다. 고구려 영토가 현재 중국 땅에 있었으니 중국사다. 하지만 이 논리는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 이 논리가 맞다면 현재 몽골 땅에 있던 원나라도 몽골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원나라를 중국 역사로 가르칩니다. 청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의 발상지는 중국 동북 지역이지만 중국은 청나라를 정통 중국 왕조로 인정합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 평양이 현재 북한 땅이라는 점입니다. 중국 논리라면 고구려는 북한사가 되어야 맞습니다. 영토로 역사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기준입니다. 두 번째 주장도 말이 안 됩니다. 고구려가 중국에 조공을 바쳤으니 속국이었다. 하지만 조공 책봉 관계는 동아시아의 외교 형식일 뿐 지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는 중국에 조공을 바쳤지만 동시에 신라와 백제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중국 논리대로라면 신라와 백제는 고구려의 속국이 되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구려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광개토대 왕릉비에 새겨진 영락이라는 연호는 황제만이 쓸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진짜 속국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속국이 종주국과 전쟁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가장 강력한 반박 증거는 중국 스스로 남긴 기록입니다. 중국 정사인 구당서와 신당서에는 고구려를 왜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당서 고구려전에는 고구려는 본래 부여의 별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구려가 중원의 한족과 다른 계통이라는 뜻입니다. 수서에도 고구려는 예맥의 일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당과의 전쟁 기록을 봐도 고구려는 항상 왜국으로 묘사됩니다. 당 태종이 안시성에서 패배했을 때 사서에는 고구려 정벌에 실패했다고 적혀있지 지방 반란을 평정하지 못했다고 쓰지 않습니다. 중국 스스로 고구려를 대등한 왜국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동북 공정의 결과는 어디에 제일 먼저 반영되었을까요? 바로 교과서입니다. 중국의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이제 고구려가 중국 동북 지역의 소수민족 정권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중국 동북 지방의 통일을 이룬 인물로 을지문덕은 중국의 장군으로 소개됩니다. 이렇게 배우며 자란 중국 학생들에게 한국이 고구려는 우리 역사라고 말하면 어떻게 들릴까요? 왜 중국 역사를 가져가려 하느냐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인식의 전선은 이미 교실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2004년 동북 공정이 본격화되자 한국 정부는 외교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고구려 연구재단이 설립되어 체계적인 연구와 반박에 나섰습니다. 학자들은 국제학술대회를 열어 중국 측 주장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학술 연구라고 주장하면서도 뒤로는 교과서를 바꾸고 박물관을 바꾸며 기정사실화를 진행했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해외 출판물과 학술 기관에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역사 전쟁의 새로운 전장은 문화 콘텐츠입니다. 중국은 고구려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고구려 인물들을 중국 영웅으로 등장시킵니다.
한국도 맞대응했습니다. 주몽, 연개소문, 대조영 같은 드라마가 제작되어 고구려의 독자성을 강조했습니다. 게임, 웹툰, 유튜브까지 모든 매체가 역사 전쟁의 전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더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드는가가 역사 인식 전쟁의 승패를 가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곧 미래의 역사 인식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서양학계는 대체로 고구려를 한국사의 일부로 인정합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등 주요 대학의 한국학 교수들은 고구려를 한반도 역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가르칩니다. 하지만 중국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자학원과 각종 학술 지원을 통해 해외 대학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은 고구려 유적을 중국 유산으로 등재했고 북한은 별도로 등재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한중 간의 민감한 정치 이슈로 인식하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습니다. 고구려 역사 논쟁은 한중 관계에 깊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반중 감정이 높아졌고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이는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통일 이후를 대비해 더 강력한 역사 주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구려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한반도 지정학에 직결된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의도가 무엇이든 한국은 역사적 사실을 지켜야 할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고구려를 단순히 옛날 큰 나라 정도로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그 정치 시스템, 문화 전쟁, 외교까지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세계의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어 안에서만 분노하면 그 분노는 국경을 넘지 못합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고구려 관련 콘텐츠와 연구를 공유해야 합니다. 셋째,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고구려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으려면 그것이 단순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사실과 근거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역사 서술에는 항상 힘의 논리가 작동합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한 나라의 서사는 국제사회에서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중국은 오랜 시간 중화 중심의 세계관으로 주변 역사를 재편해 왔습니다. 이 서사가 굳어지면 국제학계에서조차 그 정도면 중간 지점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한국이 사실과 논리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힘이 곧 진실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진실이 언젠가 힘을 갖도록 말입니다. 수천 년 전 멸망한 한 나라가 21세기 외교 테이블 위에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고구려를 둘러싼 싸움은 단순히 과거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정체성의 질문이며 언젠가 펼쳐질 동북아 질서 재편 속에서 누가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를 가르는 힘의 문제입니다.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국경과 동맹, 심지어 전쟁과 평화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결코 박물관 유리장 안에만 갇힌 유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숨쉬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흔들고 있는 살아있는 쟁점입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고구려를,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역사를 지킨다는 것은 단지 옛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기억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상처내지 않도록 진실의 최소한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고구려의 광활한 기상과 치열한 투쟁 정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힘이 없으면 우리의 이야기조차 남의 입으로 말해진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고구려를 분노의 구호로만 남길 것인지, 냉철한 지식과 치열한 관심으로 지켜낼 것인지. 고구려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고구려는 영원히 살아있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 거대한 역사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무기로, 어떤 태도로 우리의 역사를 지켜나가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고구려를 넘어 우리 역사의 또 다른 미스터리와 그 숨겨진 진실을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